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복준입니다. 종편 쪽 같은데 또 가끔 이 방송에 제가 얼굴을 좀 비추었기 때문에 저를 그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1982년 4월 30일자로 순경계급장을 달고 이 경찰에 입문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되고자 했던 거는 머릿속에 오로지 형사가 한번 되고 싶다. 나는 반드시 형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경찰에 입문을 했고요. 그런 세월을 이제 쭉 거치면서 실제로 수사 파트 혹은 강력 파트에서만 쭉 일을 해온 세월이 32년입니다. 32년 동안 이제 이 근무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2013년 10월 31일자로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을 이제 하고 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은 아니고요. 약간 앞두고 명예퇴직 형태로 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30여 년 넘게 일했던 그 직장에서 어느 순간 그만둔다는 거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과연 지금쯤 나가가지고 내가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들고 마시다가 커피가 넘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고민하는 와중에. 그때 땅에 뚝 떨어지는 커피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그 공직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그 국가가 혹은 사회가 만들어준 일정한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넘치면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게 도태하는 것이라는 그런 그 인식이 내가 꽉 박혀 있었구나. 혹시 아냐, 내가 넘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떤 그 땅 속에 있는 그 숨어 있던 씨에다가 수분을 공급해서 그게 어떤 식물로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거의 한 두세 달 고민하던 그런 과제를 지워버리고 당일날 그냥 사표를 쓰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나와서는 또 난감했었죠. 뭘 할까?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강의밖에 없으니까 강의하러 다니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묘하게 방송의 기회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 방송의 기회가 뭐였냐면 유병헌 씨 사건이에요. 그 유병헌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온통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 유병헌 씨가 해외로 밀항을 했느니 이런 거 등등 해갖고 추적하고 이런 그 과정 등이 사회에 이슈가 됐었는데, 어느 날 국립중앙경찰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밀항 관련된 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발을 내디딘 게 이제 그때 방송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냥 멍한 상태에서 막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 같은 사람은 32년 동안 오로지 일선 현장에서 실무로 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요, 이제 제가 말단 순경부터 시작해서 수사과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 계급은 경정입니다. 이제 무궁화 3개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경정계급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시 행시 같은 거 패스하면은요 5급 사무관 주지 않습니까? 경정이 이제 5급 사무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단 순경부터 시작해서 어찌됐건
옛날 말로 하면 과거급제 한 벼슬까지는 하고 나왔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족보에 올라가는 계급이 5급 사무관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족보에 오를 정도로 관직은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직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건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 이제 이 혹자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하러 저 일선에서 수사관 하면서 법학 박사까지 받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한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법리 전문가, 법조인,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절대 다수가 판사, 검사, 변호사예요. 네, 그들이 법조인인 거 맞고 법리 전문가인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 좀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끼워야 됩니다. 하나 더 끼워져야 되는 직업이 저는 경찰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이른바 범인들하고 현장 박치기, 현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자가 검거됐을 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죄명을 적용해 가지고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하거나 연행해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할 것인가를 제일 그 사건 현장 서두에서부터 결정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법리를 모르고 이런다면은 그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경찰은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또 전문가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겠죠. 과연 경찰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뭐 요즘에는 로스쿨을 이제 졸업합니다만은 그 정도의 어떤 그 법리 역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경찰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법리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하자.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리 전문가는 경찰이 들어가야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학부에서는 뭐 국어국문학을 했습니다만은 석박사는 그 법학을 해서 법리에서는 그 뒤지고 싶지 않았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법학 박사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또 한편 생각하면 제가 뭐 방송을 하고 있거나 현재 또 강의를 하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정말 잘한 일이다 할 때는 고생 많이 했지만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뭐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로 근무한 부서가 강력 파트입니다. 강력 사건은 이제 이 경찰에서 정하는 그 이 범죄 죄명이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 여기에 이제 당연히 마약도 부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마약까지. 그래서 한 6개 정도, 6대 범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6개 정도의 범죄를 이제 강력 그 범죄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2년 동안 이제 오로지 저는 이제 강력 파트에서 일선 현장 누비고 다니면서 형사 노릇 했습니다. 형사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서 있는 저 김복준이라는 사람은 실패한 형사일까요? 성공한 그 형사의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혼자서 그런 그 질문을 스스로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형사일까? 아니면 나는 성공한 형사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실패한 형사 부분은 잠깐 뒷부분으로 하고요. 성공한 형사? 이 세상에 성공한 형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한 형사는 있을지언정 성공한 형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태여 따지자면 진짜 형사라는 어떤 모습일까? 진짜 형사는 어떤 게 진짜 형사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형사, 제대로 하는 형사,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칭찬해주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형사는요, 어떤 큰 사건을 순식간에 한번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각종 언론이 달라붙어서 스포트라이트 쫙 받는 그런 형사가 훌륭한 형사, 성공한 형사, 진짜 형사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기 때문에 그걸 뭐 무시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진짜 형사, 그 형사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에 매달려서 오로지 자기 일에 이게 앞뒤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밤잠 못 자고 골목길에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잠복 근무하고 이러는 우리 후배 형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준다면 포기하지 않는 형사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형사. 자기가 맡은 사건 지금 풀리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건에 추적하는 용의자를 향한 집념, 그거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쫓고 있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형사, 그 형사가 진짜 형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실패한 형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성공한 형사는 없지만 실패한 형사는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실패한 형사인 거는 맞습니다. 살인범죄, 살인사건을 배당받았는데 그 사건을 본인이 추적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버리고 그리고는 해결하지 못하고 퇴직을 해버리면 그 순간 이제 우리들 사회에서는 실패한 형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자신도 이제 무슨 실패한 형사라는 타이틀을, 영예롭지 못한 타이틀을 이제 획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패한 형사가 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서 접하셨던 사건입니다. 2002년경에 제가 포천에서 형사개장할 때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 터졌어요. 2002년경에 11월 5일로 제가 기억하고 시간은 18시 18분 18초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집 앞에서 학교 끝나고 집 앞에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이제 학교가 끝났으니까 바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날은 집에서 엄마가 아침부터 학교 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일찍 와라. 오늘 엄마 개하러 나가는데 네 동생을 네가 일찍 와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날 학교가 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이다 보니까 파하고 난 다음에 친구 집에 가서 한참 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시 18분 18초경 오후 6시 18분경이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놈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거는 겁니다. 집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데서 엄마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전화를 했어요. 그게 이 여중생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육성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아이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에서 94일이 지났고요. 94일 만에 그 아이가 없어진 곳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어떤 배수구에서 완전 나체 상태에서 상반신은 부패와 훼손이 시작된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중생의 손톱과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이른바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사건은 화성 쪽에서 이춘재에 의한 어떤 연쇄살인 사건이 막 이어지고 있다가 잠깐 공백기가 있고 난 이후에
포천에서 그 사건이 딱 그 발생하니까 그 이춘재 사건 2차 사건의 배수구의 모습하고 이거 오버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참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그 어떤 시신의 위치, 그 다음에 완전히 이 나체 상태에서 발견된 부분 등등 해가지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화성 그 이춘재 사건, 화성이 사건이 이제 범인이 이 포천 쪽으로 넘어왔다. 이래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공교롭게 제가 이제 거기서 형사계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되면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이제 뭐 조그만 단위로 그 수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 사건은 1년 동안 수사본부가 해체되지 않고 수사를 했습니다. 뭐 2계급 특진이라는 그 기상천외한 어떤 그 특진 공약까지 걸렸던 그 비중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건을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한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순간 개인, 민간인, 사인의 신분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사건을 그 진행하는 그 수사 기간 동안에요.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아픈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저하고 같이 그 사건을 수사했던 고윤 형사입니다. 이 동료 직원이 그 1년 가까이 그 진행되는 그 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아주 극단적인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사본부를 차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수사본부를 차리면요. 아침 8시에 수사본부로 출근해서 밤 11시에 석회를 하고 그날 수사한 그 결과를 전부 다 회의를 한 다음에 밤 12시 정도 되면 집으로 갑니다. 그런 생활이 1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8시에 출근, 수사하고 밤 12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길어지면 형사들이 거의 공황 상태에 들어가죠.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 연관된 그 연결 고리들이 다 끊기기 시작하면서 고립이 되죠. 요즘 이제 코로나 시절이 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만나던 사람들을 인원수를 통제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사본부에 그 배정이 돼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면 아예 그 사건에만 몰두하는 과정에서 본인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형사도 한 인간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우리 고윤 형사가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그 선택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돼 가지고 이른바 얘기하는 그 보직에서 배제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그냥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포천 그 매니큐어 살인 사건은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꼬이고 힘들었던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을 그 직위해제하는 거는요, 항해하는 배에서 선장을 끌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 경찰 조직의 상부에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떤 보신에 물들어 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지는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는 뜯어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방송에서도 짬짬이 틈만 나면 저 그 얘기 합니다. 부하 직원 책임 팍팍 지우고 자기는 면피하는 그런 상사는 이미 상사로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건 서글픈 일이고요.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잘 선별해서 골라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자,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서장은 직위제돼서 어딘가로 대기 발령 상태에 빠져 있지. 저한테는 그게 한이 됐었습니다. 이 모든 어떤 이 원인을 제공한 놈은 범인이지 않습니까? 그 범인만큼은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중학교 2학년 15살에 불과한 그 아이를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그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만들어서 손톱발톱에다가 그 본인의 어떤 이 표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톱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해가지고 배수구에 방치한 그게 그 범인이 사람입니까? 그 범인 꼭 잡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법에 응징하고 싶었거든요. 처벌받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안 풀리고 꼬이고 이래서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정말 솔직히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오직하면 하나도 안 돼서 전보로도 다녔습니다. 포천 지역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점 잘 본다, 최근에 신 받았다, 뭐 이런 어떤 그 무속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마저 쫓아가 가지고 2만 원 그때 돈으로 돈 2만 원씩 줘가면서 점을 다 보기도 했었어요. 물론 터무니없는 그런 거죠. 과학 수사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 그러나 잡고자 하는 의지였고요. 뭔가라도 기대고 싶었던 그 욕구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사망한 그 여중생 그 피해자 아이한테 어떤 영감받자 그러려면 꿈에서라도 좀 그 아이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어머니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 아이 방을 안 치워놨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 방에 가서 그 아이 방에서 그 아이 욕 깔고 그 아이 이불 덮고 그 집에서 한 2, 3일 잠도 잡았어요. 그 아이 방에서 그 아이 이부자리 속에서 잠자면 혹시라도 그 아이가 아저씨 왜 내 이불 속에서 잠자요 하고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그 아이한테 너를 가해한 그놈이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는데도 참 묘하더라고요. 꿈에서마저도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 윤형사라도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얘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마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 꿈도 안 꿔지니까 그 며칠 자고 나니까 그마저도 어떤 좌절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실패한 형사라는 그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을 부여했지만 또 저는 지금 이 순간 이제 더 이상 수사관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아니 그 사건이 해결되는 날까지는 저는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제가 한수 이북 쪽에 살다 보니까 우연히 포천 그 현장 주변을 갈 때쯤 되면 갈 기회가 있으면 꼭 들러서 그 아이가 좋아했던 초코파이하고 사탕 거기 놓고 잠시라도 거기 앉아 있다 오는 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잡더라도 대한민국 형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왔지만 지금 후배 형사들이 일하고 있고 그 후배 형사가 그만두면 또 그 후배 형사가 일할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공소시효도 태완이법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은. 그래서 이거는 형사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추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유튜브 사건 의뢰에서 이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 관련된 거 제보도 짬짬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제보 들어온 거를 제가 받아서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다, 이건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또 경기 북부청에 아직도 이 사건 전담반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반이. 거기에다가 그 사건을 통째로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살펴보고 있고 이런 형태가 이어지니까 언젠가는 우리 후배들에 의해서라도 검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형사 생활 할 때는요, 공휴일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공휴일 그 다음에 이런 거 없고요. 그럼 오직 하면 국경일도 없다. 형사들은 이런 얘기.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터덜터덜 이제 수사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서 잠시 잠자고 또 새벽에 나오는 그런 생활을 한 30여 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동딸 하나 둬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시켜서 시집 갔어요. 그런데 그 딸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한참 말을 배우고 이쁜 짓 할 때, 그 시절에 그 즈음에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를 별로 구경 못했어요. 늘 잠자는 모습만 보고 나오고 잠잘 때 들어가서 또 잠자는 모습만 보고 그런 세월을 참 오래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한테 이제 늘 미안하고 부족한 아빠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죠. 개인적으로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어떤 날은 사건 끝나고 밤에 터덜터덜 들어가서 그 들어갈 때 벨 누르고 문 왈칵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잠자고 있으니까 살며시 열고 들어가가지고 소리 안 나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둘이서 아내하고 이 딸아이가 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 울컥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적도 꽤 있었죠. 그렇지만 나는 형사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내가 형사가 된 게 특별히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착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경찰에 들어오게 된 게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속죄하라는 의미로 경찰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오직하면 이제 힘들고 경찰 조직에서 일하면서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속죄하라는 의미로 형사가 됐고 경찰이 됐다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